제게는 30 중반을 넘어가는 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형과 형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30 중반을 살짝 넘은 젊은 나이에 벌써 300억대 부자지만 예전엔 정말 한심한 청년백수에다 형수님은 술집 아가씨 출신인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형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혼자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형한테는 큰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항상 1등만 하던 형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지방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에 들어가더군요.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까지 했는데 취직도 못하더니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각종 포털 사이트를 넘나들며 인터넷만 하더군요. 쓰잘데기 없는 인터넷 뉴스부터 각종 정보 검색으로 하루 종일 시간 때우고 말이죠. 저러고 말겠지, 곧 취직하겠지 하면서 기다려주곤 했지만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답답하죠. 사람도 안 만나고 햇볕도 안 보고 외출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몇 년째 그러고만 있으니 정신병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니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정말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제 형을 묘사하자면 아주 순진하고 선량합니다. 그런데 숫기가 별로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언제나 허없고 마냥 사람 좋아 보이는 이런 형이라서 연애를 못하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 사내 연애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동호회를 다니며 연애를 해보려 시도하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보다 못해서 제 후배 중에서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괜찮은 애들을 몇 명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은 좋은데 재미가 없다면서 남자로서의 성적 매력이 없다고 그냥 삼촌 같다고 이렇게 애프터를 거절하더라고요. 하긴 옷도 세련되게 못 입고 농담도 잘 못하고 차도 없는 사람을 그 친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 형이 언젠가부터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반년 정도가 지나더니 결혼하겠다면서 여자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건 뭐 숙맥 같은 형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의 미인을 데려왔더라고요. 키도 170이 넘어 보이고 날씬한 데다가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제가 지금껏 봐왔던 미인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하고 작은 전세방을 구해서 나가더군요. 지금부터는 형이 주말에 저를 형 자택으로 불러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형 집에 도착해서 간단한 요리와 맥주를 마시면서 고백할 게 있다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회사를 다닐 때 형이 맡은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사장이 크게 한턱 쏜다며 여자들과 노는 술집으로 갔답니다. 여자에게 쑥맥이었던 형은 제대로 놀지를 못했고 구석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앉은 아가씨와 맥주를 서로 따라주고 홀짝거리면서 얘기를 주고 받았답니다. 형은 그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들더래요. 다른 직원들은 각 파트너를 데리고 방을 나섰고 형은 그냥 조금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가씨와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좋아하는 노래, 영화 같은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눴다고 하더군요. 정말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지루한지 모르고 얘기 나누며 그렇게 걷다가 호텔로 갔대요. 사장이 준 돈으로 방을 하나 얻어주고 아가씨를 객실 안까지 같이 가지고 그냥 나왔대요. 매일 원치도 않은 술 마시고 사랑하지도 않는 낯선 남자와 있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자한테 시달리지 않고
푹 쉬도록 혼자 방에서 숙면 취하라고 말해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부탁이 하나 있다며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나눠 본 게 처음이라고, 친구하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얻었답니다. 그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가끔 전화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또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던 거죠. 형수님 말씀으로는 매일매일 그런 일상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형 같은 친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친구를 하나 얻은 듯한 느낌이었고, 지친 일상을 잊게 해주는 휴식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연인으로까지 발전했는데, 형이 결혼하자고 할 줄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일 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형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 꼭 그런 일을 하기 전, 아직 때 묻지 않은 꼬마였을 때의 형수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받고, 항상 수시 중 들어야 하고 남자들 진상 부리는 걸 받아줘야 하다가 형을 만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자로 존중받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형처럼 착한 남자라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랑받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종종 하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형수님은 다행히 빚이 없어서 큰 탈 없이 업소일을 그만둘 수 있었답니다. 결혼 후에 형이 회사를 관두고 음식 파는 가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께 2억을 빌려서 가게를 냈고, 예상 밖으로 돈이 더 들어서 형수님이 예전에 일하면서 모아둔 1억 5천까지 보태서 시작했는데 3개월 정도까지 안 되다가 점점 단골이 늘고 해서 소문이 나면서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한번 불 붙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답니다. 그러다가 창의력이 뛰어난 형이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신메뉴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동업하자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분점을 내달라는 사람들도 찾아오더래요. 그렇게 투자받아서 인테리어도 정비하고 정식으로 프랜차이즈로 등록하고 몇 년 동안 전국으로 가맹점을 내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름 대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회사로 성장시켰답니다. 회사 관두고 해본 적도 없는 음식 사업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죠. 새 집 건너 한 집이 음식점이라고. 그런데 형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있으면 하라고 응원해 주더랍니다. 망해서 다 털어먹어도 동네에서 분식점 하면서 살면 되지. 설마 이렇게 젊고 건강한 두 남녀가 산 입에 거미줄 치겠냐면서 해보라고 했다더군요. 자기가 모았던 통장까지 내주면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등록시키고 가맹점 내주면서 더 힘들었답니다. 자기가 까딱 잘못해서 자기 믿고 가맹점 낸 점주들이 망하면 가맹점 하나당 가정 한 개가 파탄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잠을 못 잤답니다. 하루에 2에서 3시간 정도 밖에 안 자면서 소스 개발, 메뉴 개발, 투자자들 찾아다니고 시장 분석하러 다니고 점주들 장사 잘하라고 자기 노하우 담은 책자 제작해서 돌리고 그랬답니다. 다행히도 저희 형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아직도 꽤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 나이대에 흔치 않을 만큼 큰 돈을 벌었고 반포에서도 상당히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숫기 없어서 연애도 못 해보고 거절만 당하던 형이 이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과 의욕도 넘쳐 보이고 완전히 노련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비싼 맞춤 수트 입고 기사까지 있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 형이지만 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이래서 사람 팔자 알 수 없다고 하나 봅니다.
형은 지금도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주중에 형수님과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서 수시로 형수님한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준답니다. 그리고 주말, 주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오직 형수님과 아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더군요. 주말, 주일은 형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까지 해서 먹인답니다. 주중 동안 그렇게 일하고 주말까지 그러면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랑 아이를 위해서 음식하고 설거지하면서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내랑 아이 얼굴만 봐도 행복해서 피로가 풀린다고 형수님은 업소일 하면서 너무나 간절히 평범한 생활을 꿈꿨었기 때문에 집에서 집안일 하고 아기 키우고 형 옷 세탁하고 다림질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저희 형수님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명품백이나 시계나 외제구두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수님 말로는 주말에 형님이랑 정원에서 배달시킨 치킨이랑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딱 그만큼의 행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형수님은 매달 부모님께 월급 정도의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주시고 우리한테는 볼 때마다 용돈도 주십니다. 형수님은 저보다 1살 어리십니다. 그런 형수한테 학생도 아닌 번듯한 직장 다니며 나름 연봉도 꽤 받는 제가 용돈 받는 게 웃기는 것 같아서 애도 아니고 용돈 주지 마세요 했더니 형수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형님이 번 형 돈이라고 자기는 단지 전해주는 것만 할 뿐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형한테는 언제나 어린 동생들이니 형이 용돈 주고 싶어 할 거라면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 참 난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형수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남편한테 잘하고 시부모님께 잘하고 참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뭐 보는 사람마다 며느리 칭찬을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형수님을 딸처럼 아끼십니다. 늘 우리 딸 그러시거든요. 처음엔 형수님 외모가 너무 바비인 형 같아서 어리숙한 형 등쳐먹으려는 꽃뱀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었지만 지금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시부모님과 우리가 형수님께 너무 잘 대해줘서 형수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숨겨온 것에 대해 지금껏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싶어서 지금에서야 우리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형수님은 우리 식구들이 가장 좋아한 우리 형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남들보다 몇 배로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까진 몰랐네요. 형수님 앞으로도 우리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니까 형수님이 고맙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으면 인간적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남들보다 더 애쓰며 살았고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체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 부자임에도 사치하지 않고 참 건전하고 예쁘게 사는 걸 보니 내 형님, 내 형수님이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젊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죄책감을 덜기 위해 말씀드렸다가 혹시나 더 큰 걸 감당하셔야만 할까봐 서로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모든 분들이 저희 형님과 형수님처럼 현명하고 예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가 된 지 3년째 되어가는 27살 여자입니다. 제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소개를 받아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혼자 지낸 지도 오래돼서 어떤 남자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남자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친구는 그 남자는 요즘 자주 보는 오빠인데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소개를 부탁받았고 주선자인 친구의 말로는 사람이 항상 깔끔하고 매너도 있어서 소개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그냥 간단히 만나기나 해보라면서 소개팅남의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인사를 건넸더니 아주 예의 바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선자가 했던 말대로 저랑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왠지 느낌이 괜찮은 사람인 듯 했죠. 그러던 중 그 남자가 주말에 시간이 괜찮냐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카톡만 주고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 남자에 대해 궁금증도 생겨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약속된 장소에 나갔죠. 상대방 그 남자의 나이는 33살이었고 직업은 자영업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서 기분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첫인상을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인상이었고 키도 크고 깔끔한 차림의 훈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소개팅남이 본인 차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소개팅남이 배가 고픈 것 같아서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운전할 때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매너가 넘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중에 저한테 말을 건네는 것도 엄청 매너 있고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개팅남이 매너가 좋고 호감이었다는 느낌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죠. 진짜 매너가 더럽다는 게 레스토랑에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제철 과일 샐러드 하나뿐이고 디저트와 음료를 제외한 음식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 시켰죠. 소개팅남이 고른 메뉴는 스테이크와 로제 스파게티 등등 많이도 시키더군요. 그때까지는 저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 생각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소개팅남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혹시 채식주의자냐고 물어보면서 왜 채소만 시켰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배고픈 것도 아니고 고기도 먹지만 채소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소개팅남이 제 대답을 듣고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제 여자가 굳이 싫다는 고기 억지로 먹는 거 정말 싫고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고기는 저만 먹고 채소는 여자친구한테 먹으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채소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대뜸 헛소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무슨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지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지가 쓰던 포크로 저한테 채소를 주는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맛이 확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슬리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듣던 도중에 말을 끊고 묵살해버리고 자기 잘난 남자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면서 제 과거까지 캐내려고 하더군요. 혹시 아까 탔던 자기 차가 뭔지 알아봤는지 물어보더니 수입차인데 유지비만 1년에 쏘나타 한 대 값이 나간다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장사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부터 시작해서 저 첫인상은 어때요? 남자친구 몇 명 사귀어 봤어요? 그리고 전 남친이랑 왜 헤어졌어요? 저는 괜찮은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왜 저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없을까요? 저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대충 저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저 따위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저러는지 모르겠더군요. 해맑게 웃으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주선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제가 지갑을 꺼내니까 그걸 막아서더니 이 정도는 남자가 내야 된다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서 제가 먹은 음식까지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고마웠지만 그 후에 일어날 소개팅남의 말을 들었을 때 계산할 때 내 거 그냥 내가 계산할 걸 너무나도 후회가 들었습니다. 소개팅남이랑 차에 같이 타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의상 말했습니다. 매너도 좋으시고 외모도 좋으시니까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만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상가 앞에다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개팅남이 갑자기 무표정을 지으면서 반존된 말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가려고? 저한테 밥 얻어 먹었잖아요? 그럼 보답을 해줘야 정상 아니냐면서 저를 개념 없는 여자 취급을 하더군요. 아니 소개팅을 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헤어지지 않나요? 아무튼 그냥 껄끄럽게 끝내기가 싫어서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밥값을 내주셨으니 제가 커피숍 가서 커피를 사줄 테니 마시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커피 마시자는 소리가 웃겼는지 소개팅남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식사비 보답하는 게 무슨 커피로 때울 생각을 하냐고. 저거 비싸봤자 10,000원이라고 자기 식사비는 150,000원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그냥 돌려 말하지는 않겠다고 하더니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고 황당한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걸리더군요. 오늘 그냥 보내면 아쉬워서 그런데 편하게 있고 싶으면 방을 잡고 좀 편하게 있다가 헤어지잡니다. 모텔비는 당연히 남자인 자기가 낼 테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랑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 혼자 150,000원치 음식을 먹었나요? 제 거는 가격 8,000원짜리 샐러드 하나 시켰고 나머지 비싼 음식은 자기 혼자 시키고 자기 혼자 다 먹어놓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낸 식사 비용이 무슨 제게 주는 화대값인가요? 자기가 식사비 냈으니 저보고 모텔 가자는 게 너무 불쾌하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지갑에 있던 10,000원 꺼내서 소개팅남한테 줘버렸죠. 아까 식당에서 샐러드값 8,000원에 2,000원은 그냥 편의점 커피나 사 먹으라고 하고는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팅남한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랑 그쪽이랑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모텔로 가자고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소개팅남도 차에 내리면서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면서 지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면서 제 팔을 잡길래 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였네요. 겉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든 걸 알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랍니다. 까짓거 모텔이야 우리가 사귀고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로 삐지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큰 성인끼리 처음도 아니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짜증이 나서 욕이 목까지 찼을 때 옆에 경찰차 지나가길래 경찰 부를 거라니까 그때서야 저를 놓아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주선자였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 매너 정말 좋았는데 의열하면서 놀라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주선자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소개팅남이 사람 좋은 척하는 남자였던 것 같다더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평판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매너가 좋은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폭군이 돼서 엉망진창으로 구는 그런 사람 말이죠. 왠지 그런 사람과 살면서 지옥같이 산다고 말하면 주변에서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라고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빛 좋은 개살구였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카톡으로는 매너가 좋아서 친구들도 소개팅남이 매너가 엄청 좋아 보인다고 말했고 카톡 프사를 보여줬는데 남자가 진짜 잘생긴 편이라고 남자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데 하석진 씨를 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잘생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제 말이 신기하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소개팅남 그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길래 번호 확인도 안 하고 받았더니 그 소개팅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번호도 차단했는데 어떻게 전화했냐고 했더니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이 3개가 있다더군요. 그리고 자기를 왜 차단했냐면서 따지는데 진짜 그 이유를 몰라서 묻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냐고 반문하니까 소개팅남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미쳐서 그랬으니 실수라고 생각해달라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모텔 이야기 꺼내놓고 그걸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2번 다시 안 그런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또 짓걸리더군요. 자기만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모텔 가고 싶게 만들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랬는데 처음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빠져들어서 참기가 힘들었답니다. 거기다가 주선자한테 들었는데 제 성격이 순하고 착한 애라고 들었고 실제로도 성격이 좋았다면서 괜찮았대요.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대화했을 때 제가 솔로 된 지 3년 되니까 마음이 외롭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이 외롭고 울적해서 그런 거지 다른 게 외롭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개팅남한테 그쪽이 오해한 것 같은데 해석 거지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 듣고 소개팅남이 하는 말은 네가 오해를 하게끔 말을 했으니 자기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대화를 섞기도 싫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게 제 잘못이라고 말하네요. 이 사람 전화 받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말까지 저따위로 하니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다시는 당신이랑 만날 생각 없으니 전화 그만하라고 했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 비건은 아닙니다. 샐러드만 시켜 먹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고기를 먹기에는 배가 더부룩한 상태였고요. 배도 안 고팠고 혼자서 안 먹기에는 좀 그래서 샐러드라도 시킨 거였죠. 야채를 먹는 빈도가 더 높긴 하지만 저 고기랑 야채 둘 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고기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세상 살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일도 다 겪어보네요. 부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경험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제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제 딸 아이의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했는데 생물학적으로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실 옆에 붙어있던 작은 방에서 결과지를 받는 순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너무 많이 믿고 사랑하면서 지내던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정말 말로만 들었지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장 미쳐버릴 것 같았고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심정이었네요. 참 암담하면서도 어느 누가 이런 경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예전에 불륜을 통해서 친자가 아닌 경우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통계가 높았던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단순히 놀라고 지나쳤는데 제가 그 내용의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 아내를 너무 많이 믿었었고 정말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기도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30대 초반의 나이로 울산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린 나이에도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크게 부족함 없이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아내는 저보다 5살이 더 어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쉬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는 것 같네요. 몸이 편하면 헛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더니 그 말이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이었다니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네요.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건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우연치 않은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죠. 금요일을 맞이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여럿이서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혈기왕성했던 저희들은 남자들끼리 칙칙하게 술을 마시던 게 지겨워졌죠. 그래서 친구 중에 여자애들을 많이 알고 있는 마당발인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구동성으로 친구에게 아는 여자애들 없냐고 물어봤고 연락을 돌려보라고 했었죠. 그렇게 그 마당발 친구는 20분가량을 휴대폰을 잡고 씨름을 하더니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하는 여자 동생들이 있는데 셋이서 오기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왜 그런 만남들이 즐겁고 재밌었는지 술자리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으니 30분 정도 뒤 어려 보이는 여자 셋이서 저희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 중 제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확실히 그녀는 미모가 출중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녀에게만 관심을 쏟더라고요. 심지어 훗날 알게 된 사실인데 마당발 친구조차도 그녀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로 부른 것도 진심으로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연인이 되기 위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굳이 불렀었던 거죠. 아무튼 저희보다 5살이나 어린 그녀들이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 분위기는 훨씬 더 불타올랐고 2차, 3차까지 쉴 새 없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밌는 와중에도 이상하게도 신경이 거슬리더군요. 왜냐하면 친구들 모두가 그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은근슬쩍 추파를 던지는데 제가 남자친구도 아닌 입장에서 그 모습조차도 시기 질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진 유일한 자랑거리가 나름 대기업에 입사해서 다니는 거랄까요? 친구들은 아직 재수를 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그저 그런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 그리고
나머지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를 어필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짓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무덤을 팠던 일 같네요.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자 다른 여자애들은 그러던지 말던지의 반응이었는데 의외로 제가 반했던 그녀만큼은 그때부터 뭔가 모르게 제게 말도 걸고 술자리를 옮길 때도 일부러 제 옆으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작전이 먹혀들었구나 깊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는 저 또한 그녀와의 만남의 가능성을 봤기에 적극적으로 친밀도를 올렸습니다. 결국 그날 술자리 끝나갈 무렵 친구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가득 받으면서 그녀의 연락처를 얻었죠. 또 다시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다음날 곧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더니 그녀도 곧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고서 몇 시간 뒤 그녀와 단둘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날 의상과는 다르게 청순하고 귀여운 옷으로 입었는데 또 다시 그녀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죠. 결국 그날도 그녀와 저는 즐거운 대화와 서로의 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고 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고백을 해서 만난 지 이틀 만에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해주는 말들을 들어보면 순수의 결정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이후로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남자와 단둘이 있어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복권 1등이라도 당첨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녀의 모습이 더욱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들과는 다르게 느껴졌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도 같지만 사실 그 어떤 이유보다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크고 작은 다툼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여자친구는 항상 성실하고 저를 위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친구들과 만나는 날에도 혹시라도 제가 걱정할까 봐서 인증사진도 알아서 보내주고 친구가 클럽에 가자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절대 안 간다고 하고서 집에 왔다고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녀와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선물이라도 내려준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여자친구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친구가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기가 생긴 것 같다며 울음 섞인 목소리를 내었죠. 솔직히 결혼을 생각도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서 잠시 동안 당황했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하자고 여자친구를 달래주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둘의 결혼을 진심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허락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에 당황해버렸고 저는 여자친구 눈치를 보다가 일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관상이나 미신 그런 거를 좀 많이 믿으셨던 분이셨죠. 그런 성격의 어머니가 혹시나 트집을 잡아서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의 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을 반대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아내가 결혼 이후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결혼 전에는 아내가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었는데 직업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남들은 다 예쁘다고 칭찬하기 바쁜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냐고 했죠.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만나서는 안 될 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우상의 여자들이라더군요. 여우상이 입술이 얇고 입이 작고 눈꼬리가 살짝 길면서 끝이 올라간 얼굴이랍니다. 연예인 얼굴 생김새를 비유하자면 제 아내가 얼핏 보면 한예슬을 닮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주장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얼굴이 예쁘기만 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짜증도 내보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제발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엄마 말 무시하다 큰일 치른다며 후회할지 타지 말라더군요. 결국 며칠 동안을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말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친구에게는 유별난 어머니를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사과를 하고 본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아내와 같이 어머니에게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묵묵부답으로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손주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반대를 하시냐고 했고 저는 아이의 아빠이자 여자친구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나도 심한 말을 제 아내에게 내뱉으셨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진짜 우리 아들의 애가 맞냐고 하셨던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은 저와 제 아내는 표정이 굳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어머니와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에 여자친구와 같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친구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탓인지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저런 성격 때문에 나조차도 친어머니인데 불구하고 정이 안 간다고 달래봤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속상했는지 차라리 아이는 나 혼자 키울 테니 터운하자고까지 하자며 울더군요. 정말 그때는 저도 너무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유별난 저런 성격 탓에 저도 학창시절에 어머니와 대화를 단절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가출까지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아내의 심정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날 저녁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설득하고 달래서는 집에 데려다 주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곧바로 본가로 찾아갔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를 치면서 어머니와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면 평생 어머니와 안 보고 지낼 각오로 찾아온 거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아기한테는 친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고 키울 거라고 말을 했더니 어머니의 표정도 달라지셨고 속상해하는 모습이 눈에 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러자 계속 싸움이 커지는 걸 지켜보던 저희 아버지가 나서주셨습니다. 이쯤 하면 됐다고 이미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괜히 서로 상처되는 말 주고받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게 기도나 해주자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하셨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그런 건지 저와의 다툼 때문이었는지 어머니도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부터가 너무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여자친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려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날짜를 앞당겨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아내가 임신 16주 차였을 때였고 그날 이후로 11개월 동안 제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온갖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줬고 아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 시간에도 벌떡 일어나서 아내와 우리의 아기를 위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사오고는 했었죠. 사실 그때도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고, 주변 사람한테도 늘 입버릇처럼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신부감 만날 거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꺼내봤지만 아내가 강력하게 분가를 요구하더군요. 사실 그런 아내의 마음이 전적으로 이해가 되었기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가 했던 일은 차마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신혼집은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지어진 40평대의 좋은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평불만을 할 게 전혀 없었고 모든 게 너무 완벽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6개월 뒤에 아내는 힘겨운 시간을 버텨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제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작은 아기의 모습에 신비롭기도 했고 제 핏줄이 태어났다는 생각에 온갖 생각이 교차해서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제 아내에게 심한 말을 했었던 저희 어머니조차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아가 수고했다, 내가 정말로 욕봤다 라며 진심으로 다독여 주셨고요.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의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던 중 딸아이를 유심히 보다 깨달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제 딸아이에게 선명한 쌍꺼풀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쌍꺼풀이 전혀 없었고 제 아내도 성형으로 생긴 쌍꺼풀로 알고 있었기에 원래는 쌍꺼풀이 없던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내에게 물어봤죠. 자기도 원래 쌍꺼풀 없지 않았어? 우리 딸은 쌍꺼풀이 엄청 선명하네 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자신도 어릴 때는 쌍꺼풀이 있었는데 약간 리터치하려고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의 집에 찾아갔을 때 아내 몰래 아내 어릴 때 사진을 봤을 때는 쌍꺼풀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나 생각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건은 얼마 전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초복 전 저를 위해서 장어 엑기스를 가져주신다고 저희 집으로 방문을 하셨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직장에 출근해서 집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 와이프는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기에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래서 가정주부가 집에 있겠거니 해서 어머니께서는 따로 연락은 하지 않으셨고 오후 1시쯤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제 아내가 잠깐 장보러 밖에 외출을 한 건가 싶으셨다네요. 그래서 저한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지만 하필이면 저는 그때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던 거죠. 일단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는 경비실에 가서 엑기스를 맡기고 가려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경비실 아저씨가 1층에서 공사 작업을 하느라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나와 있었는데 아침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새댁이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연락해보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 층에서 멈추더니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펀치라고 젊은 남자가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갔고 초인종을 눌러보니 그제서야 제 아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초인종 몇 번을 눌렀는데 왜 이제서야 문을 열어주냐고 화를 내자 아내는 세탁기를 돌리고 있느라 베란다에서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은연중에 남자한테서 나는 향수 같은 냄새가 느껴졌고, 싱크대를 보니까 아직 설거지를 하지 않은 커피잔이 2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여쭤봤고 전화로 말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급한 일 아닌 거면 주말에 찾아뵙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직접 회사 근처로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제 회사로 찾아온 적이 없으셨는데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났죠. 그렇게 1시간 정도 뒤에 어머니께서 오셨다고 연락이 와서 근처 카페로 내려갔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심정은 결혼 전에 어머니의 행동이 겹쳐 보이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 대한 믿음도 너무 굳건했고 서로 간의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저는 어머니에게 별것도 아닌 걸로 왜 또 그러시냐고 짜증을 부렸고 괜히 살림 잘하고 있는 며느리를 왜 또 건드리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평상시 봐오던 어머니의 모습에 도저히 대화로 통하지 않을 걸 잘 알았기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고 물었더니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짜증이 폭발해서 정색을 하면서 말했죠. 제발 나한테 왜 이러냐고. 결혼 전에 나와 아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상처를 줘놓고 또 다시 시작이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축복만을 빌어준다고 하시더니 그 말은 다 거짓말로 한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더 답답해 하시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엄마 말 좀 믿고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알았으니 생각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하다가 잠깐 내려온 거라서 다시 올라가 봐야 한다고 말하고는 배웅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회사로 들어와 버렸죠. 그런데 아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트집을 잡는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는 점점 찝찝한 마음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파트는 한 층에 2가구만 살고 있는데 앞집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나이 많은 맞벌이 부부가 살고 계신다는 게 생각이 났죠. 그래서 그 오후 시간에는 옆집에 아무도 없을 테니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저도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섣불리 친자 확인 검사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제 아이가 맞다고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왠지 맞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 못된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도 없이 고민을 하게 됐고 검사를 하기까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쉽게 결정을 못하던 중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이 번쩍 생각났습니다. 몇 주 전에 직장 동료에게 뭔가 석연치 않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서울로 3박 4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후에 직장 동료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 동안을 고민하더니 어렵게 말을 해주더군요. 그저께 퇴근 후에 아내랑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갔었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제 아내를 닮은 여자를 봤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실없지 않은 말이냐며 내 아내를 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했죠. 그러자 또 다시 가만히 있더니 사실은 형수님으로 보이던 분이
남자분이랑 팔짱을 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서 봤냐고 물어봤더니 대략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봤다더군요.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남의 아내의 얼굴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저는 괜히 의심을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저께 낮에 영화관 건물에 간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는데 왜 오빠 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닮은 사람을 착각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하니 아내의 말만 듣고 그걸 무조건 믿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고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검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검사지를 받아보고 나서는 딸 아이가 생각나면서 눈물부터 났고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끝까지 숨기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친자 확인을 한 것을 부모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친자 확인 검사를 무조건 해봐야 한다면서 강력히 요구하고 매일같이 연락을 하셨기에 짜증이 났었죠. 그래서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맹신하고서 주말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 직접 찾아뵙고서 말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했었죠. 아내에게는 급한 출장이 잡혀서 내일 들어간다고 말하고는 숙박업소를 잡아서 정신 나갈 만큼 술을 마셔댔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군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기분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대체 어떤 놈이 생부인지도 궁금해졌고 아내의 배신감에 너무 역겨워서 사진첩에 있는 사진부터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딸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너무 꺼림직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쁘던 우리 딸이 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참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암담했고 제 자신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단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아내에게는 당장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겨운 짓을 하고도 뻔뻔히 살아가는 여자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갔고 아내에게는 주말에 집안 어른들이 찾아오셔서 본가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는 처갓집에 맡기고 가자고 했죠.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운전해서 가는 동안 저는 평소와 달리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모르는지 세상 편하게 잠을 자더군요. 그렇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본가에 도착을 했고 인사를 드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 같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군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저한테 결과를 물어보셨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결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신 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나셨고 그 다음부터는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곧바로 방을 뛰쳐나가셨고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오히려 더 당황해 하셨고, 어머니께 갑자기 왜 그러냐고 정신이 나갔냐면서 막 화를 내셨는데, 어머니께서는 당신도 이거 좀 보라고, 그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냐며 결과지를 건네주셨죠. 그리고 그 결과지를 보신 후 아버지도 표정이 어둡게 굳어지셨고 아무 말 없이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리둥절한 와이프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면서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네 자식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 아들 자식은 아닌데 어디서 남의 자식을 배워와서 이따위 사기를 치냐고 하셨죠. 갑작스러운 아내도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어머니는 검사 결과지를 아내에게 집어 던지셨죠. 결국 그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모든 게 다 들통난 걸 알게 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어머니 죄송하다면서 연신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질이 날 만큼 난 상태여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계셨고,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정리할 마음이어서 말리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은 시간을 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살고 계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아이는 처지한테 맡기고 두 분이 같이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버리셨고 그 여자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시더군요. 그렇게 현관문을 지나서 들어오는데 자기 딸이 거실 바닥에 엎어져서 울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더니 지금 무슨 일이냐고 장모님이 묻는데 그 여자가 뭘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자 확인 검사를 했는데 제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두 분 다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니 그럴 리가 없다면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고 조용히 결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장인어른이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여자 생겨서 자기 딸이랑 이혼하려고 이따위 쇼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어머니께서 나와서 막 따졌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귀한 아들을 이렇게 만드냐면서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면서 막말을 하니까 거기에 발끈해서 장모님도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완전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고성이 오가면서 다투고 있었고 그 여자는 소리내서 울고만 있더군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내 집에서 짐 챙겨서 네 아이 데리고 나가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어제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후로 몇 번 그 여자한테 전화가 오던데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그 여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던데 그 전화도 받지 않았네요. 일단 너무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없지만 내일은 변호사 사무소로 가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정말 슬프면서도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제 감정을 제 자신도 모르겠네요. 아직도 이 현실을 너무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네요. 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